잠을 잊은 그대에게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룰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논문 쓰시다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계에 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이해하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왜 사회과학에서 통계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기하 파트에서 왜 거리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통계로 어떤 확인을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제목이 왜 통계를 하며 그 통계란 무엇인가로 정해봤습니다.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설득하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왜 통계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의 세계에 오셨을 때 이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가 필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논문에서 과학적인 설득을 해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권위 있는 학자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메모지에 이렇게 작성한 것도 인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도전자로서 연구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 측정된 데이터들의 일관성을 보여주거나 그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는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통계로서 연구를 설득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관측값이 평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 현상이 정말 내 관점에서 나왔지만 설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선 시간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회현상을 추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그 추상화된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두 개념이나 여러 가지 개념들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측정된 값들이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알게 되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득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 연구자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수학 배울 때 기하학 파트에서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거리를 배웠던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회과학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거리라는 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런 기하에서 이런 걸 다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공식을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큰 그림을 보고 연구 방법론을 접근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고 또 막막하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께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크롬바 알파 하게 되면 우리 방학 때 하는 통계특강이랑 똑같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앞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촬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계에서 기술 통계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론 통계라는 말도 나올 텐데요. 각각의 쓰임이 이렇습니다.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측정된 피실험자의 속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응답은 어떠한가, 그리고 응답의 패턴들은 어떠한가 등을 보여주는 통계 영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논문에 보면 분석에 들어갔을 때
기술 통계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 파트가 끝나면 이제 이 모형이 정말 이 표본들이 이 현상에 해당되는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믿을만하고 또 내용이 타당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고급 통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모르고 통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막 그냥 SPSS 해야 되나? 스테타 해야 되나? R이란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수준에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자, 이거 다음에 뭐 클릭해야 되지? 이거 클릭하고,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 섹션에서 전반적인 통계가 어떤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조금 더 이해를 넓혀서 좀 더 쉽게 쓰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계란 무엇인가? 다음 섹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과의 거리라고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 텔레비전 채널에 각 영상마다 대시보드 들어가면 시청 시간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에피소드마다 평균 시청 시간이 그래도 5분 이상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5분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선생님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 어떤 분은 10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값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수치더라. 한 5분 정도는 보더라 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전체 측정했던 값들의 중심되는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평균이 뭔데, 우리나라 평균이 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려운 말 나오죠. 편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전에 아마 이거는 어린 시절에 배웠다, 이 말은 들어는 봤다 이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측정된 값과 전체 측정했을 때 그 중심되는 값 있죠? 그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거를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측정했던 값이 평균과의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자, 평균과 편차 이제 조금 더 쉽게 와닿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뭐냐? 이 분산이란 말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졸업을 하려면, 논문 발표를 하려면 종합시험이라는 걸 보는데요. 대부분 통계도 시험을 보죠. 거기서도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막 외워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외우지 않고서도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추론을 해서 쓸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분산은 이 평균이라는 수치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이고요. 그 차이가 나는 그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흩어졌는 게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되게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요. 음의 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곱을 한다, 이런 거 예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그 값들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편차를 제곱한다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각각 편차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나눠주는 게 분산이라고 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편차, 평균에서 차이가 나는 값들이 있을 건데 그 값들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 이걸 비교하기 쉽게 0보다 큰 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곱을 하자라는 거고요. 제곱을 한 값들을 다 더해서 그 숫자만큼 나눈 게 분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짐 정도를 보는 거예요. 데이터 흩어짐 정도를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막
루트, 제곱근을 씌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단위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있단 말 단위가. 근데 그거를 다시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원래 측정했던 값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SD라고 많이 줄여서 쓰죠. 표준 편차를 논문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테이블이 전체 평균, 거리, 그리고 흩어짐 정도가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이 믿을만하고 내가 정확한 걸 타당하게 측정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통계의 표들입니다. 그 표가 다른 게 아니라요.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분석은 막 클릭 해가지고 이 결과 긁어가지고 테이블대로 숫자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냐. 전체 기준점은 데이터들이고요. 그 데이터 측정한 것들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그 차이의 값들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면 왜 이 섹션에서 통계가 평균과의 거리다 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섹션을 통해서 조금 어려웠던 아니면 조금 낯설었던 통계에 대한 개념을 한 발짝 더 익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계, 척도, 뭐 이렇게 세상을 측정하는 가늠자, 뭐 스케일이라고도 했고 룰러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했을 때 네 가지 척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척도가 통계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왜 여기 앞에 있는 김태은 강사가 비율 척도를 웬만하면 쓰라고 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요. 이 명목 척도는 뭐 빈도나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거리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측정이나 계산을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 척도도 마찬가지로 중앙값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열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만 볼 수 있고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만 측정된 데이터가 고급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자료를 활용할 때도 어떤 척도로 측정이 되었는가, 그 척도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계산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론 통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측정을 할 때 최소한 등간 척도라든지 아니면 비율 척도로 측정을 한 데이터여야지 이런 분석까지 가능하고 함의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 우리가 많이 쓰는 회귀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이런 모형을 보면 거기에 측정 척도들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입체적으로 감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강조를 드리지만 웬만하면 측정할 때 비율 척도를 활용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섹션으로 신뢰도와 크롬바하
알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가 왜 필요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 척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잴 때 다르고 저거 잴 때 다르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측정 가능자의 믿을 만한 정도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두 개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이면은 저 사람은 신뢰가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척도도 이거 잴 때 다르고 저거 잴 때 다르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뢰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크롬바흐 알파가 뭐냐면, 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롬바흐가 만든 신뢰도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테타 쓰시는 분들은 명령어가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기도 하고 크롬바흐 알파라기도 하기도 하고 신뢰도 계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측정 가능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가, 믿을만한가를 보기 위한 측정 기준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평균에서의 거리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흩어짐 정도인 분산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 척도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거리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그 거리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가정이 크롬바흐 알파에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크롬바흐 처음 배울 때 막 크롬바흐 0.7, 크롬바흐 0.7 뭐 이렇지. 뭐 왜 크롬바흐 알파로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바흐 알파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여러 문항들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면 응답 패턴들도 유사하게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 물어보고 비슷한 대답을 하겠죠.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요, 문항 평균이 비슷하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평균값이 달라졌다, 서로서로 문항 간의 평균값이 다르다 그랬을 때는 흩어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롬바흐 알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0.7 이상 나왔을 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이 척도는 믿을만하다, 반복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계속 측정해도 일관성이 유지되더라 라고 하는 기준치가 되고요. 0.05도 그렇고요. 뭐 0.7 이런 숫자도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 밑에 숫자는 웬만하면 뭐 0.6, 뭐 강건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0.7을 많이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8에서 0.9 사이가 나왔다, 매우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0.9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 척도 간의 유사성이 매우 높으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막 0.7 이상 나오면 되는데 뭐 좀 더 높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디 학술대회 이런 데 나가면 토론하시는 분들이 막 할 말 없을 때 이런 측정값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수치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통계의 전반적인 이해와 이런 신뢰도 차원에서 측정하는 크롬바흐 알파 신뢰도 계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조금 통계가 무겁지 않고 가벼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실제로 타당도와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자, 이제 앞단에서 했던 그런 이론적 토대라든지 그 다음에 척도라든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에피소드로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기초과정에서 통계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눠드린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입체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 번 지켜보시다가
알람도 받고 싶고 내 구독 목록에 텔레비전 채널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논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눈부실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당도에 관련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